몽골의 구리광산 사기가 무척 많았어요. 자꾸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구리광산 북한이 7차 핵실험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신호는 증폭될 때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파장으로 따지면 북한 핵실험만한 파장이 없다고. 한국의 논리보다 좀 더 나가니까. 뻥카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단 말이에요. 어떤 뭐 부산 엑스포 때. 그게 그때 좀 컸던 얼마나 것 자신 있게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초음파로 봤더니 뭐가 있어 보여. 호주의 굴지의 탐사 업체인 우드사이드는 없다 이거 가능성. 그리고 철수했는데 혼자 개업하신 분이 이거 상당히 높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학은 무속화된 과학이에요. 에이 또 무속은 왜 나와요 거기? 아니 그래서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네, 진짜 보수 대토론회 못 나와서 너무 아쉬운 분들 좀 다시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진짜 보수 김병민. 진짜 보수 김병민. 저분들은 뭐 DNA부터 뭐 난립니다 지금. 뼛속까지 보수 뭐 이런. 좀 전에는 가짜 보수였어요. 자, 지금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보수라고 봐야 되죠?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는 보수 진보의 구분을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네네네. 그 용어 자체가 잘못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스스로를 저를 보수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데 자유주의자인 거는 분명하죠. 자유주의자. 네, 네. 시장의 기능을 네. 좀 더 신뢰하시고 그렇죠. 정부는 조금 더 작아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시고. 예.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네. 시장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감시나 규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가능한 제 시장에 생각. 맡기고 부작용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좀 예, 개입을 예. 하되 그 정도가 이제 우리 김용남 의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드려보니 보수가 맞으시다. 맞는 것 보수가 맞으시다. 자유보수주의 뭐라 그래야 될까? 자유주의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간섭 이런 면에서 규칙을 운영하는 네. 어떤 그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게 품격 있네요. 전통적인 그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국가 권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들의 실력이나 아니면 그들의 양심을 네. 믿을 수 있느냐. 아. 뭐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이제 저 민주당의 항상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실패를 보면은 네. 국가 권력이 뭔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선의로 뛰어들었다가 악한 결과를 많이 만들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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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못된 어떤 그 개입이 상당히 있고 단편적이고 세금 위주의 단편적인 개입이었는데 네. 더 포괄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어떨까? 예를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세금뿐만이 거요? 아니라 그것과 연동되는 금융 재정 이런 걸 다 같이 보면서 네. 사회 규칙을 조금 리셋하는 아. 이런 단계까지 좀 말씀하는데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개입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개입 두 분은 진짜 자체는 극과 극에 있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저는 그런 아. 전반적인 개입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권력이나 그 공직자들의 실력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서서 네. 뉴딜을 1920년 만들고 갑니까? 새로운 사회 규칙을 100년 만들고 전입니다, 지금. 만고 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 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참 최윤경 기자님 어서 네네.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네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나의 이념과 잘 맞는 나라, 정말 잘된 나라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그래 이 나라 정도는 그래도 참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나라 혹시 김용남 의장님은 어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 부분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형편없는 수준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사대주의자 나왔습니다. 아니 더 나은 사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네, 네. 미국보다 나은데 어디냐? 네. 우리 김용대 의원님은
저는 일단은 독일의 방향이 적절해 독일. 보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불합하고 양극화에다 갑니다, 민주주의 파괴에다가 모든 실패가 다 모여 있는 하나의 그 실패의 전시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패권국이고 그래도 혁신의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왜 졌습니까? 상업을 중시하는 아테네는 혁신의 이제 기원 전으로 중독자였는데도 갑니다. 졌어요. 스파르타 농악국가인데도 국가 정체성과 네. 이 어떤 통합성에서 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게 혁신 능력이 앞서고 네. 그러지만은 인종차별, 불평등 이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인 걸 보니까 네. 국민의 통합이나 어떤 그 통합성, 그 다음에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 예.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통합을 유지하고 정치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이다. 이 미국 모델보단 독일 모델 아니냐. 두 분 이런 정말 느낌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지금. 근데 네. 김병민 최고님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딥니까? 제 얘기를 들을 기회를 아예 주지 않으시는데 저는 두 분은 이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근데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역사적 축적 과정과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사람의 이상으로 다 바꿔낼 수 있다는 생각 갖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능을 쌓았던 시스템에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이게 이제 진보가 갖고 있는 약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보수는 저는 역사적 전통성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쌓아온 좋은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국이란 나라를 오히려 영국. 예, 아. 보수의 전통적인 나라. 미국, 영국, 독일이 나왔네. 터칠파입니까 여기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거든요. 아, 네.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이거 다시 그 한번 나라 좀 만들어야겠어요. 개판됐죠. 네, 그런데 그래도 보수의 그 네네. 원조이자 종주국인 건 맞죠. 살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또 영국? 위대한 사상가가 많이 나왔고. 영국을 세 나라 살겠다. 국민들 가운데 행복도 가장 높은 나라 어디죠? 여기 세 나라 가운데는 행복도는 역시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도가 부탄, 높은 부탄. 부탄 뭐 부탄이었나? 항상 이런 데가 거론되죠. 네. 아 미국, 독일, 영국 가운데는 어디지? 아까 독일인가? 두 분은 뭐라든가요? 이렇게 철학적인 그분께는-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대화를 나눌 수준들이 아니었어요. 태극기냐 아니냐 뭐 이런. 예,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 세 분과도 뭐 이런 토론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또 워낙 뉴스들도 많이 있고 네. 하니까 그 뉴스들 우리 최윤경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뉴스에 대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네, 영원히 고통받는 한덕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부처 장차관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부터 함께 해온 장관 6명이 일단은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냥 계속 가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교체 대상이 되는 그 장관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 교육부 장관도 네. 개각 대상에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개각을 하면 실제로 정부가 좀 뭔가 리프레시 된다,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네네. 총리가 안 바뀌면 네. 개각이 별로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자리가 총리인데 네. 총리 한덕수 총리는 유임하고 나머지 장관들을 바꾼다? 지금 대중적으로 그나마 좀 알려진 유일한 장관은 이 이상민. 거론되는 장관 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장관. 네. 유일하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네. 100사람 붙잡고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 네. 5사람 이상 대답 안 나올 거예요. 네. 까놓고 얘기해서 5%의 인지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네. 근데 그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다른 장관 바꾸더라도 과연 그게 무슨 변화로 인식되겠느냐 개각 느낌 안 라는 난다. 문제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이렇게 바꿀 거면 네. 이상민 장관 그렇죠.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바꿨으면 어땠을까? 더 훨씬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 김영훈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나가 있었겠죠.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 정도예요. 이상민 장관의 파급력이 그러니까 좋은 그 효과로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 낭비 효과가 있을 수 위임의 있다는 좋은 건데. 효과? 개혁신당의 아버지입니까 예. 이상민 장관이? 일단 저는 근데 총리는 좀 네. 이번에 빠졌다. 아직까지는 예상이잖아요. 네, 네. 어제 단독 보도 나온 걸 봤는데 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인준 과정에서 부결될 게 뻔한데 네. 그 사람이 방패막이가 돼줘야 나머지 장관들 청문회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관심이 한쪽에 집중이 돼서 총리를 통과하냐 마냐 정리가 될 텐데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네. 그분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자기 그리고 총리 지명자를 버리는 카드로 쓰겠다. 뻔트입니다 지금. 아니, 통과가 되면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파도 미담인 총리 후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6개의 부처 장관을 바꾸게 되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관 청문회 때 네. 조국 의원이 나 했던 것만큼 똑같이 한번 해보자.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됐던 청문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조국 장관 가족 그러네요. 사태가 그렇죠. 촉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팍팍 갈고 있으면서 딱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정말 전국에 대한 국정 쇄신용으로 빵 하고 띄우고 훌륭한 사람을 모셔왔는데 훌륭하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고 참신한 사람인데 검증되지 않는 참신한 사람일수록 청문회 들어와서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자칫 잘못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내세웠다가 청문회에서 스크래치를 나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 총리를 좀 쌈박하게 갖고 와서 모든 이슈를 총리에 갖고 가고 아. 6개의 장관은 정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그렇죠. 사람을 주시고 다른 넘어가고. 작전도 가능해요. 어떻게 예. 6개 부처 장관만 바꾸더라도 6명 중에 1명을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거기로 기사가 다 여론의 쏠리게 하면 효과를 받게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5명은. 그런 면도 부동산이며 있겠네요. 애들 뭐 다 그럼요. 걸리는 사람. 오- 5대 그냥- 범죄 다 집어 들어갑니까? 백화점식 문제를 다 갖고 막 있는 사람 논문 하면 딱 표절에 뭐 지명을 해. 병역 비리까지 다. 네.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사람인데 꼭 예, 총리 지명자를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이 김명대 말씀이에요. 의원께서 아주 한심하게 이 대화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누가 지명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네. 총선 낙선자 챙겨주기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즘 그 대통령이 당에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죠. 운명 네, 네네, 공동체. 뭔가 이렇게 좀 예, 내미는 이런 것 어떤 같은데요. 또 하나의 방탄개각으로 그럼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대통령 보면은 그 참 사이코 상병이 갑자기 PX에 이등병 불러서 초코파이 사주고 막 잘해 요즘 보면 당에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적절한 막 비유일까요?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과연 다시 번복할 기회 그래서 뭐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빨리 한번. 자막 넣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PX에 가서 예.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더니 네. 많이 이렇게 결집이 잘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 느낌에는. 네.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표결도 잘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걸까지 개각까지 하나의 어떤 연장선으로 봐서 네. 이 어떤 집권당을 이렇게 조금 더 포획하는 이런 쪽으로 혹시 개각이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좀 누구 해보게 나오는지 좀 되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누가 나오는가를 봐야 이제 성격 규정이 좀 되는데 일단 의심은 된다 이거. 원내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도 가능하고 원외로 이번에 낙선자도 낙선자가 가능하고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범집권 세력의 이제 성체를 단결을, 수호하는 성체 이런 수호요. 어떤 그 조금 새로운 편제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한동훈 총리 근데 계속 진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과거 이제 불멸의 총리라고 정홍원 전 총리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새로운 영혼이 사람만 고통받아. 오면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시는 건데 누가 와도 제가 그냥 버리는 카드란 얘기가 아니라 야권에서 첫 번째 총리 지명된 사람은 무조건 낙마시킬 겁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김병민 전 최고가 그것도 희생 번트를 댈 생각도 있나요? 제가요? 네. 제가 왜? 굳이. 다 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롭고 훌륭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정리될 가능성이 없다면 한덕수 총리가 좀 약간
국민들 보시기에 좀 진부해 보일 수 있죠. 너무 오래되고 바꿀 때도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가 막 대단한 실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요. 화장실 청소도 잼버리 때 막 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바드, 신문 보고 하바드. 국정을 하시는 분이죠. 아니 예.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뭐 그래- 실점을 하실 일도 없는 그래서 거죠.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무조건 이상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대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좀 모든 뉴스를 우리가 주도해 가야 되거든요. 차라리 총리를 좀 파격적으로 내면 정치부 모든 뉴스가 총리를 한 달은 따라갈 겁니다. 낙마가 되더라도. 그럼 그 사이에 하고 싶은 특검 거다 해. 문제니 이런 거 끼어들 겨를이 많이 사라질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정무수석이면은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총리에 떨어지라도 일단 넣겠다. 그리고 한 3번 정도 낙마될 때까지 넣는 거죠. 세 3달은 번 끌고 정도. 가겠죠. 개각이 뭐 장난입니까? 그 개각을 그렇게 해요. 아,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자리 챙겨주기 의혹이 사실은 나올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게 그래요? 문체부 2차관 후보에 음. 이용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뭐 사실상 이게 다시 또 자리들 한번 갈면서 총선 패배 후에 친윤계 낙선자들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이용 전 의원은 사실은 대통령실 그 특정 자리의 비서관으로도 많이 거론이 언론에 됐었죠. 나왔었죠. 이미 근데 약간 본인은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그 비서관이 아니고 다른 비서관으로 가나 그랬더니 최근에 문체부 2차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대통령실의 비서관급의 낙선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뭐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 자리를 늘려가면서까지 낙선자들이 이미 들어갔고 네. 뭐 말씀하신 자리 챙겨주는 거는 이미 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하는지는 이제 이 인물들이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봐야 알 수 네. 있을 게 네. 그리고 야당이 단독 개헌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반쪽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이 본회의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표결에 불참을 하는 선택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장 선출하고 이러는데 네. 안 들어왔다. 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야가 갈등할 수는 있으나 첫날 해서 또 국회의장 뽑는 그 첫 행사를 개원은 네. 아니 그런데 이번은 하여간 22대 국회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낯설고 특이한 국회인 건 맞아요. 우선 등원하기도 전에 진을 다 빼놓더라고 당선자들 초선들도. 그러니까 이미 저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등원 전에는 보좌관 뽑고 뭐 이렇게 강연도 좀 초청해 들으면서 네네. 이렇게 힘을 비축해 가지고 이제 개원식 정도는 하고서 뭔가 시작이 되는데 네. 요번 국회는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우당탕탕탕 거기다 끝나는 국회 그 민감한 표결도 최상병 특검 표결 같이 네네네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막판에 많이 쏟아진 데다가 당선자들 워크숍이다 뭐다 해서 각 당에서 굴리는 거 보면은 어우 이거 등원도 하기 전에 지치게 생겼어요. 그래요? 아주 유달리 그냥 호들갑이 많았던. 이래서 22대 국회 개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이 얘기거든요. 앞으로 국회 상황이 암울합니다, 사실은. 정의당이 한 명도 등원하지 못해서 좀 암울한. 저희가 있었으면 달랐죠. 슬쩍 또 약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 아, 아니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평가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21대 국회는 20대나 19대 국회만은 못했지만 22대 국회보다는 나았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측해 보면. 희망 걸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암울하죠. 지금 이 상황은 네. 단순히 국회의 어떤 그 파행이랄까 정쟁 부분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혹시 국회 무력화, 어떤 상권 분립의 어떤 문제까지도 그래요? 치닫는 거 아닌가? 전 그런 불안감도 갖고 있어요. 야당은 끊임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거부권하고. 행사하고 이러면서 어떤 그 저기 모든 면에서 사사건건 이제 어떤 그 대결이 일상화되는 어쩌면은 이런 어떤 국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고 네. 그 어떤 종착점은 결국은 국회 입법권에 네. 상당한 침해나 무력화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씨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암울하잖아요. 암울하죠. 국회가 성공할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확률이 없다면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 나올 확률을 기대하는 게 훨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그게 게 좀 높으면 기대를 하겠어요. 아니 솔직히. 동해에서 석유 갑자기 나올 어떤 게 더 높은 겁니까? 확률이라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거 20%. 국회의 기대를 20%도 그러면 안 지금 하는 거의 거예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아니,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동해 앞바다에 석유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대왕고래 아니 20% 북한이 가을에 남침할 확률보다는 난 낮다고 봐요. 좀 이따 얘기할까요? 대왕고래 얘기. 대왕- 대한고래 이야기. 얘기도 있다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야. 그렇게 하여튼 단독 개헌해서 22대 국회가 굉장히 걱정된다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마 22대 국회는 야당이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절대 다수다 보니까 계속 좀 단독으로 법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실에선 또 계속 거부를 하는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국회라는 공간이 네. 다수결 제도기 때문에 네. 다수당이 어떤 저 주요 직위를 차지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또 네, 그 자유 의지에도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 규칙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소수당이라도 어떤 그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또 미국 같으면 필리버스터 같은 게 네, 있는 네. 건데 물론 남용돼서 문제지만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규칙이 작동하고 이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뭐 보이콧한다든가 또 그것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무력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상화되네요. 쌓여 나갈 때 이거는 사실상 입법권의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이런 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상당 부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나는 이 상권 분립의 어떤 건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역할이 중에 제3당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정치가 고착화돼 있고 서로 계속 대결 구도를 가니까 그게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사실 정의당은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고 조국혁신당이 더 큰 덩어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냈던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우리 방이 왜 화장실 앞에 있냐예요. 그 방이 그거 정의당 쓰던 방이죠. 방에. 정의당은 화장실 앞에 방 써도 잘 이런 얘기들 문제 삼지 않고 건강한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그 옆에 방에는 그 환경 미화하시는 네. 그 국회 그 일용직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네네네. 휴게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사무처가 그걸 없앤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려놔서 어. 앞에 화장실, 그 옆에 그 일용직 휴게소 휴게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공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데 아니 화장실 앞이 왜 어때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를 그렇게 더 편리하지 않나요? 화장이 가까우면 네. 아 그렇긴 하죠. 편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여러모로 네. 기대와 희망이 없는 근데 시대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적인 거. 원구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인 거예요? 운영위원장만큼은 갖고 와야 한다 이 정도인가요? 잘은 모르겠으면 법사위는 일단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법사위는 강하죠. 무조건. 예. 법사위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안 같은데 주겠죠. 그럼 어떡하죠? 네. 예. 안 주겠지만 안 주겠다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 권력을 네네. 행정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법사위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특검 남발 이 대북 송금 특검을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법사위 장악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냐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있었던 국회 관행 제가 네. 아까 보수의 전통은 과거에 쌓아왔던 네, 관행들을 네, 잘 네, 지켜나가는 데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관행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모든 걸 갖고 가겠다면 일단 명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쉽게 물러서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당위성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안 준대요. 네, 안 주면 그럼 선택지는 방법 없잖아요. 선택지는 플랜 B를 가져가든가 네. 뭐 법사위 운영위를 주고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상임위들 네. 아니면 과거 21대 국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다 가져가라 줘버려요? 싹 다. 그게 이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비대위 같이 있으면서 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결국은 국민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옛날 이승만 때부터 봐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근데 실제 그렇게 다 주고 나서 오만한 권력에 대한 남용으로 4.7 보궐선거 참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요.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야당은 곧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다 가진 상태에서 국민의 민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실패가 야당으로 오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 준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 있으니 저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다 당시 민주당에게 준 거에 대해서는 국힘 내부에서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제어할 방법이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일부 국힘에서 했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됐을까? 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법사위를 비롯해서 국회 운영위 같은 거를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악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여태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법사위는 사실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계속 그거에 관여했던 건 또 맞아요. 네. 아, 국회의장과 나는 이당 몫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당 맞지 몫. 않겠습니까? 야당 몫이 아니라. 글쎄요. 뭐 일당을 차지한- 여당이 소수 여당이었던 적이 조금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계속 법사위를 국힘 쪽에서 했던 게 야당 문재인 정부 때 법사위를 계속 국힘 쪽에서 맡았었거든요. 네.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당 몫이냐 이당 몫이냐에서 네. 이제 네. 이당 몫이라는 이당 거고 우리 의장께서는 야당 몫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데 여튼 뭐 어찌 됐든 민주당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민주당은 그거 반드시 가져가고. 그럼 여기서 현명한 국회의원들의 혹은 뭐 여당의 뭐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아니 뭐 거기도 강성 당원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고. 가져가겠다는 네. 입장이고 또 민감한 법안이 줄줄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본다는 네. 거고 이게 당분간 타협점이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고 결국은 힘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시험으로 플러스로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제 가장 큰 걱정은 상임위원장 뺏기는 거예요. 어차피 힘의 논리를 뺏길 텐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과방위 법사위 여기에 가겠다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찾기가 없다는 어렵다 이런 거죠. 기사가 저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과방위를 글쎄요. 가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일당백 여전사 힘주어 말하네요. 이런 분들이 줄줄이 딱 세팅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소수의 여당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역할할 수 있겠냐? 다 피해서 자기 지역구 챙기는 상임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그래요. 괜히 이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는 포스트에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박아놓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19대 국회 때는 당시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그 여당이었 때인데 그때 여당에서 가장 기피하는 상임위는 환노위였어요. 사실은 환노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힘드니까. 네. 지금 열거된 분들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다 환노위에 있었거든요. 그래, 누구누구 민주당과 정의당 뭐 정의당의 아니, 심상정 정의당은 의원도 제일 계속 선호하는 상임위가 환노위예요. 환노위고 거기 서로 갈라 그랬죠. 민주당에서도 센 분들이 아, 많았는데 제가 그때 환노위 했어요. 죽을 초선의 뻔했어요. 진짜 힘들군요. 센 아, 분들이 힘들긴 같이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김용남 의원이 정도 되는 파이팅이면 정청래 의원이랑 또 막 목소리 높여 싸우잖아요.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하겠다. 이게 정청래 의원 발언이죠. 근데 그래도 막 소리 높여 싸우는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갖고 붙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임위 원구성 위원장 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기름 얘기 한번 좀 해볼까? 네네. 동해안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있는 것 같다는 뭐 뉴스는 이제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대통령의 발표. 네. 그 이후에 그 조사를 했던 그 분석을 했던 네. 그 회사의 대표가 온 거죠. 네. 네. 이름이 뭡니까? 아브레우? 네, 비토르 아브레우인데 네. 액트지오사의 지금은 고문인데 네.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가스전 개발 개발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요건 하나 들어보고 네. 오겠습니다.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m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and I try to
to address as many people as I could. 네. 저희가 뭐 이 석유의 경제성을 뭐 저희가 논하기는 뭐 좀 네, 어렵겠습니다만. 아 근데 각 지금 네. 전문가요. 제가 이제 세 분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 들었는데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 아 그렇습니까? 뷰가 서로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른 뷰들이 네. 어떤 뷰들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는 요 문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니 제가 그 대통령의 발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외신을 쭉 훑어봤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도 관심, 특히 경제 전문 매체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아,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사실 뭐 그렇죠. 그럼요. 네. 2천조 원의 가치라면 네. 사실은 그게 정말로 현실화가 딱 되면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 국제 거래 가격이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걸 다루는 외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네.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일하게 제가 찾은 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6월 3일이죠.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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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예. 석유 매장설 때문에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단신이 유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루는 데가 없어요.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다 꺼졌고. 네, 뭐 그 다음 날은 그것도. 꺼졌습니다만 그리고 네.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는 뭐 이미 많이 최근에 알려졌죠. 뭐 이 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집이 빈 집이더라. 네, 뭐 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안 되는 업체다. 네. 뭐 이건데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굴지 업체들이 호주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호주가 왜냐하면 그 원자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아, 그쵸, 그쵸. 철강석이나 뭐 이런 네, 네, 네. 그 자원 탐사 업체가 호주 업체 유명한 데가 많은데 네. 지금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네. 거기 가능성 신박하다 그래서 철수했다고 하죠. 철수하고 네. 관뒀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이 액트 지오에서 네.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이게 유일한 그 계약을 맺은 업체예요. 현재 상태로는 탐사와 관련해서 네. 야 우드사이드에서 가능성 없다고 철수했는데 그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복수의 업체도 아니고 이 액트지오 하나에 의존해서 시주공 하나에 1,000억 드는데 그거 일단은 뭐 적어도 5개는 뚫는 게 이게 맞나? 제가 15년에서 한 20년 전에 검사할 때 몽골의 구리광산 사기가 무척 많았어요. 몽골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는 구리광산이 맞아. 있어서 이거 하는데 투자하면 네. 비용 조금 되면 나중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엔비디아 산 거보다 더 큰 수익률이 온다. 뭐 이런 맞아. 구리광산 사기 사건이 많았는데 자꾸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구리광산은 추억을 불안불안하다. 소환합니까? 좀 불안불안해요. 아. 이 부분은 북한이 7차 핵실험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북한이요? 어떻게 예. 해결됩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신호는 증폭될 때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저기 장비가 탄성파라 그래가지고 이 일정 정도 파장의 반사를 보고 이게 무슨 퇴적층이냐 화강암이냐를 네네네네. 유추해내는 네. 방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기 파장으로 따지면 북한 핵실험만한 파장이 없다고. 네. 아.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거기에다가 네. 정밀 탐지 장비를 넣어놨다가 그 증폭돼서 반사되어오는 너무나 강력한 신호를 차라리 그때 포착하면은 정확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지금?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 북한 이상한데 핵실험을 듣다 보니까 북한 핵실험 그 기원하자는 파장을 이렇게 활용하자 이거지. 아, 그 그럼 그 지진파를, 밑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가 기계를 넣어놓고 있다가 북한 여러 개 핵실험하면 꽂아가지고, 요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파장을 활용하자 이거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아, 설득력이 왜냐면 하나하나 뚫으려면 또 돈 많이 드니까. 예. 일단 자 일단 천공의 논리보다 좀 더 나가는 그 천공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예. 같아요. 네. 뚫는 건 천공이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아. 천공 증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일 아마 저 기자회견을 할 네, 모양인데 기자회견 있습니다. 네. 그 먼 박사? 아브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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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잊어버려.
이 박사가 이런 어떤 자기가 직접 이런 어떤 물리 탐사를 한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쌓여왔던 데이터를 자기는 분석을 한 이렇게 거죠. 본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내일 몇 가지 근거를 댈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놓으면서 여기에는 퇴적층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가스나 어떤 원유가 함유돼 있을 때 파장과 나는 비슷하게 본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고 이걸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추입니다. 네. 예, 요때 가서 대부분 네, 가능성을 네, 네.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가능성 자체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내시경 조직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헌 판정을 내리는 식의 이게 앞뒤가 뒤바뀌는 약간의 사이비과학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유사과. 이거는 의사가 진단을 하려면 네. 당연히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안 하는 의사한테 여러분들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한 의사는 아니라는데 한 의사는 기대는겨. 같은 네. 증상을 보고 네.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 얘기를 한다는 건 참 모순이죠. 거기에다가 가능성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묻혀 있을 법한 개연성, 네. 파서빌리티가 아니라 프라버빌리티. 여기까지 가야 영어가 돼요. 많이 영어 나오네요. 맞네요. 100%. 우리가 방송하는 네. 중간에 이 JTBC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유명하게 0.001%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가능성으로야 따지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제가 이 멘트를 끊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김채고가 지금 네. 정리를 좀 해서 얘가 네, 얘기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겠는가? 아.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고 다 좋아하실 예.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마음이 안 드니까 대통령의 발표에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야라는 색안경을 끼고 네, 있는 네.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게 국면 전환용이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정권을 끝날 때까지 이어갈 거면 당장 올해 말에 시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이면은 여부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데 네. 지금 만약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뻥카를 친 거라면 내년에 수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때 또 다른 거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석유 심해에 있는 석유를 우리가 끌어올리는데 세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가 물리탐사 단계. 네. 그러니까 물리탐사 단계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무슨 조직 검사도 안 해봤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초음파를 쭉 봐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게 물리탐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떼어내서 검사를 해갖고 이게 암인지 종양인지를 확인하는 게 그게 탐사 시추니까 네. 탐사 시추를 가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검사 떼갖고 어떻게 할 건지 수술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일이라면 탐사 시추에 들어가는데 하나 시추할 때 1,000억 원씩 5,000원의 비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알려줘야죠. 만약에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가 그랬듯이. 하지만 심해 유전 중에 전 세계에서 남미의 대박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광구 같은 경우가 네. 실제 성공률이 7%, 8%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 20% 정도 된다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 네.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머뭇머뭇 주저주저 할 텐데 생각보다 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약장사가 원래 말은 제일 잘한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거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병민 최고가 앞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인용을 하자면 뻥카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단 말이에요. 어떤 뻥카를 부산 엑스포 때 네. 엑스포는 그게 그때 좀 컸던 얼마나 것 자신 같아요. 있게 네.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거의 다 왔다 막 왔다 그랬죠. 역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선만 근데 가면 된다 막 문제는 초음파로 봤더니 뭐가 있어 보여. 그 정도면 상당히 근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같은 초음파 결과를 호주의 굴지의 탐사 업체인 우드사이드는 없다 이거 가능성. 그리고 철수했는데 혼자 개업하신 분이 이거 상당히 높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혼자 개업하신 분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이걸 봤는데 네. 뭐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부가 올 초에 이걸 보고 받고 네.
야,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각 발표를 못 했겠죠. 예. 제 생각에는 4월 총선 전에만 발표를 좀 했더라도 야 이거 갖고 선거 치렀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4월 총선 전에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신중했다. 그 기간 동안 네. 대한민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교차 그러면 검증을 우드사이드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철수한 거예요? 우드사이드는 자기들 입장이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 철수를 했는데 오늘 온 보도를 보고 저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랑 계약을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 가능성이 뭔지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유심히 또 내일 보고 과학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작년에 2023년 1월에 네. 취리 공과대학을 방문합니다. 네, 거기서 세계적인 양자 석학 물리학 석학들하고 네.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이요? 그 대화가 되나 봐. 그 양자 역학 석학들하고 그 노벨상의 20명 나온 대학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후에 그 수행하던 이종호 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한테 쪽지 메모를 줘서 발표를 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양자 혁명 시대가 왔다. 어. 올해를 한국의 양자 도약 원년으로 선포한다. 당장 3조 원을 양자 그 컴퓨터 기술 개발에? 개발에 쏟겠다. 요게 작년 1월입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올해 한번 그 결과를 보기로 하겠어요. 그 3조 원은 한 푼도 쏟은 적 없다. 원래 1조 원 가량을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쏟고 있는데 네. R&D 삭감할 때 그것도 잘렸다. 아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하면은 네. 해외 나가가지고 집권 초에 아. 이게 저기 뭐냐 그때 그 언론 보도만 봐도 네. 이제는 한국이 양자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듣긴 들은 거예요. 이게 저 아이고, 이 주워 양자 들었어요. 시대에 양자 보고 컴퓨터가 받았겠죠. 네. 얼마나 되는. 그래서 중요한지. 대통령이 네. 양자 컴퓨터를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주워 들은 지식은 제법 있는데 아니, 과학 그걸 대통령이네요. 가지고 네. 양자 컴퓨터를 게임 PC로 오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런데 이런 말에 방송도 훌러덩 넘어가요. 그런데 한두 달은 가 그게. 근데 1년 지나니까 흔적조차 없다고. 아.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대통령이 어떤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거 이런 어떤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긴 많은데 좀 계속 옮겨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학은 무속화된 과학이에요. 에이 또 무서운 거 왜 나와요 거기?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묘한 습관이 있는 게 네. 가끔 대통령이 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네. 전 언론사마다 일단 천공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한국의 이 기자들은 이상한 습관들이 생겼거든. 아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 있어. 저도 제 미래가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암울할 때 예. 한번 찾아봅니다. 전국 유튜브를. 네. 뭔 말 했나?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근데 이번 네. 그 천공 그분은 정말 강의를 많이 하시더만요. 아 정말 뭐안 한 얘기가 뭐 없는 별의별 것 같아요. 얘기들을 다 예. 쏟아내니까 우리가 지금 한 얘기도 김종배 의원님 발언 몇 개에 따서 북한 얘기를 천공걸 보면 천공의 얘기를 듣고 김종배 의원님 발언했나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점상으로 조금 갸웃하게 하는 네. 거는 이거 바로 있는 것 직전에. 같아요. 얘기를 바로 근데 했으니까. 그것도 직전이니까. 올리기를 올린 거지 사실은 찍은 거는 한참 전에 찍은 거라면서요. 그 한참 찍은 걸 왜 지금 올리냐 그러니까 그 타임에 이거예요. 올려요. 2주 전에. 아니 일단 천공 문제는 논외로 네. 하더라도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적어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는 맞아 보여요. 네, 그게 지금 아니 로또 10장 사놓고 이 로또가 당첨됐을 때 값어치가 당첨금이 뭐 한 30억 되는데 이 30억이면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아무도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1년이 뭐야 평생이지. 뭐 하여튼 30억.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몇 배.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시총의 네, 5배. 네, 네.
이런 언급을 한 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아빠가 지금. 복권 사놓고 그런 네. 발표를 가족들한테 네. 했다. 확률이 로또 확률과 20%는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 긴급 브리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긴급히 한 거예요, 그걸? 정책 브리핑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앞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매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연속성 있게 이어가면 아, 정책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될 텐데 이거 하나 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국면 전환용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걸 정례화시키면서 국민께 알릴지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질답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지가 앞으로 이런 걸 좀 중요하다. 자주 하겠군요, 그러면.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동안 정부가 중심적으로 낸 메시지, 정책으로 뉴스를 끌고 간 적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된 생각이 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죽 답답하면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 뉴스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까? 네. 계속 야권이 힘줘서 끌고 가는 뉴스들에 끌려다니듯이 집권당이 무력화됐는데 아, 정부가 냈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는 거고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100의 100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다만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어 비판하고 싶은 국민도 계시겠죠. 근데 막상 내년도면은 일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 네, 네, 네. 기대를 갖고 보면서 정부를 한번 믿어보자는 분들도 계실 다음 거예요. 브리핑 때는 저 2차 전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아, 미리 네. 사두게요. 주식이 좀 있으신가요? 네, 좀 많이 지금 많이 물려 있네요. 적극권이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20%의 확률 언급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산업부 관계자들이 하던데 제가 들을수록 헷갈리는 게 네. 처음에 저는 시추공 하나를 뚫었을 때 발견될 수 있는 확률 20%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추공 5개를 시추를 하면 뭐 100% 소리입니다. 5개 중에 하나는 터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다라는 이렇게 거로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20%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 20%를 언급하는 건가? 아, 그런 좀 헷갈려요. 그리고 20%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냥 20%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지 왜 20인지 왜 20%인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 20을 그 아브레우인가 그 아저씨가 아니 그분이 내일 얘기하신 게 설명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우리가- 김영남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반론도 제기해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얹으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월요일에 딱 발표를 했는데 네. 아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시죠. 하고 딱 끝나버리면 김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면 전환이 안 되는구나. 국민적 관심을 좀 국민적 가져가줘야 관심. 마지막에 가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뚫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선 오늘 목요일인데 월요일자에 이 뉴스를 갖고 목요일까지 가고 내일 아브레우가 얘기하면 그거 갖고 주말까지 가고 한 주는 더 한 먹었네. 주는 더 갖고 갈 한 수 주는 있을 것 먹었어. 같아서 너무 기싱기싱 아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세금을 쏟는 일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이미 발표 시점에는 이 시추 계약을 했다는 거 했어요. 아니에요. 돈을 지금 당장 5천억 원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또 쓰겠다는 취지인 것이니까 이건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기대를 가져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그냥 사실은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석유 이름에 석유가 들어갔다고 네. 이틀 연속 상한가 네. 친 회사도 맞아요. 있고 석유공사는 어제도 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꽤 나왔어요. 어쨌든 상한가에도 주식을 산 분들이 꽤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상 근거가 아주 희박한 얘기였어. 그거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요, 진짜. 이게 올라가면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 주시길. 네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길래 이번 대통령 발표로 다른 주식에서 좀 많이 잃으셨나. 아니 저는 굉장히 이런 거 없어요. 격하게 저는 말하셔서. 이런 거 없고 다만 네, 네, 아쉬운 건 네. 야, 공매도가 허용됐으면 내가 상한가 아, 맞은 지금 종목 숏을 공매도 친다? 쳤을 텐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 요 정도 네.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네. 뭐 김종대 의원? 아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김정숙 여사의
요 식비 6천만 원 이렇게 또 화제될 줄 몰랐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뉴스가 나오면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 뉴스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석유 같은 경우도 계속 반응을 하니까 뉴스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니까 이슈가 됐고 또 얘기를 하니까 친문계 의원들이 나서서 하나둘씩 말을 얹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소고발 얘기까지 합니다. 네. 뉴스가 더 커지는데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갖고 예.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 국민들 보이시기에는 예. 6천만 원 넘는 기내식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고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네. 보이니 이런 방식의 해명이면 윤 정부에게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다 문 전 대통령식으로 싹 다 넘어갈 수 있겠다. 아, 요 간단하게 소개를 예, 할게요. 소개를 좀 어제 해주시면. 이게 왜 다시 뉴스가 됐냐면 이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 내용을 올리면서 또 한번 설명이 됐는데 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 전 한번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가게 된 그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인도 측과 우리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가기 싫어했는데 네. 대통령과 소관 부처에서 막 계속 설득을 권유를 해서 해서 가게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내가 보고받은 일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일정표도 같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타지마할이 애초에 일정표에 들어 있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너무 이상해요. 아 문 전 대통령의 예. 해명이 아니 왜냐하면 그 네. 해명 내용을 보면 기내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메뉴대로 나오고 네. 더 비싸게 뭐 새로운 거를 더 넣기가 어렵다는 해명이잖아요. 빵 아닌 밥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 한 판에 44만 원으로 지금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 사용한 거를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됐느냐라는 게 의문의 핵심인데 아니 그거를 돈 받은 대한항공에다가 물어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말은 약간 이해가 됐는데 그냥 문체부가 대한항공에 지급한 액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청와대에서 만약에 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내역서를 보고 돈을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이만큼 요청했으니까 문체부 지급한 거고 먹은 사람은 그냥 도시락에 나온 걸 먹었다 이런 취지인 거니까.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대한항공에 이게 해먹었다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대한항공이 뭐 한 5억 얘기하면 5억 다 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때 당시 문체부는 네.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체부가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현재 문체부나 아니면 대한항공이 내역서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6천만 원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아무리 특별기고 뭐 따로 뭐 그 일정을 짜는 거지만 기내식이 이거 한 판에 44만 원일 수는 없거든요. 네. 유일한 가능성은 기내식과 그 함께 나오는 와인이나 술을 아주 비싼 거를 했을 가능성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근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비행기에서 먹는 술은요. 네. 금방도 취하지만 맛도 없어요. 이게 기압이 낮아서 네, 네, 네. 평소 그 맛을 느끼기- 느낄 수가 네, 맞아요. 없다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값비싼 뭐 와인이나 비싼 술을 먹는다는 거는 네. 약간의 바보짓이에요. 네. 근데 그럼 경험해 뭐야, 보셨구만. 마셔 보셨으니까 그거지. 나는 아니 그런 건 기내식에 모르겠네. 와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와인. 뭐 이런저런 와인이 네. 아니 평소하고는 1등석에 조금- 와인 바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 아니 근데 그 맛이 비행기 좀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큰 비행기가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고민정 의원이 어제 여기. 얘기를 했는데 좀 소형 비행기였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노이도 한 번씩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오래 날을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 무슨 조리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고급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이건 다른 대한항공- 비용이 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상하죠. 비용이 아마 포함된 것 같다. 아니 뭐 인도 먼 데도 아닌데 그 금방 가는데 거기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 얘기는- 불과 서너 네. 시간인데. 그 식사 비용으로 뭐를 다른 비용으로 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가? 네. 이 확인을 결국
문재인 정부 문체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모르고 문체부 예산이라는 거니까 네. 토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토종환 장관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럼 토종환 장관이 해당 당시 있었던 직원들이랑 물어보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직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윤건영 의원도 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고민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함께 갔대요. 네. 지금 당의 최고위원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같이 도종환 장관이랑 모여서 정부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쏙 빼놓고 대한항공 측에 물어보면 될 일 이렇게 해명하면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막 나와서 물어보는데 아 그건 도이치모터스 쪽에 물어보면 될 일 이렇게 해명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문체부에 생각해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네. 문체부 없으면 이상하죠. 지금 내역이 네. 그 항목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 나오고 뭐 다른 비용들이 나오고 식대가 나온 거니까 그 세부 내역이 아마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거 뭐 나라에서 쓰는 돈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식비 얼마라고 한다고 다 줄 리는 없을 거고 거기 안 식비 안에도 뭐 캐비어 뭐 몇 상자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세세히 보면 이제 아 여기에다 돈을 아니 이 썼구나. 부분은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윤석열 윤석열 의원. 의원, 네. 그 김정숙 의원. 난 차라리 민주당이 역공을 취해서 특검 아, 받아요. 특검 다 받자. 이것도 받고 아, 김건희 지금- 여사 특검도 하고 동시에 하자. 다 하자 그러면은 쌍특검으로 간다.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쌍특검. 일부 그런 주장도 있다고는 내가 듣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국힘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니 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입장도 좋죠. 제3당은 좋아요. 개혁신당 아니, 찬성. 왜안 됩니까? 네. 네. 자 국민의힘. 저는 제가 국민의 입장에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애당초에 처음에 삼김 여사 특검이 나왔을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네. 삼김 여사라는 게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김혜경 김혜경 여사, 예. 씨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얘기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 지도부나 이재명 친명계 쪽에서는 별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싹 다 싸잡아 갖고 특검을 가자 그러면 이거 국민들 보시기에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진행될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고소고발한다는 거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 특검해 갖고 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이렇게 좀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일지 모르나 네.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조금 약간 이거 영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특검을 뭐 한다는 이 별로다. 정부 들어와서 특검이 한 건도 성사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러면은 저기 모든 특검이 다 안 된다 이럴 바에는 네. 아니 이 두 건을 가장 네, 그 묶어서. 형평성 있게 네. 공정하게 주고받고 네. 이렇게 해서 털고 가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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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네. 가족 의혹 털고 가자는데 그럼 대통령도 괜히 이거 국민들 거부하기 힘들 피곤하고 거고. 예. 네. 우리 특검 받겠다 네. 거기도 받아라 이렇게 네. 그냥 가는 게 국민의힘 네, 괜찮아요? 반대했잖아요. 저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두 개 중에 둘 다 안 된다는 거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차피 힘의 논리에 따라서 민주당이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은 하시겠죠?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정리될 네. 수밖에 없을 건데 그건 검찰의 소환 조사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진짜 나오는 것처럼 소환 조사 하냐 마냐 이 부분이 향후로 갈라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개 소환하기로 했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공개 소환할지 봐야죠. 그리고 공개 소환해서 정말 법 앞에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21대에 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 줄줄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론의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자꾸 삼김 특검 뭐 두 개를 싸잡아서 하자 그러면 이런 게 다 정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서 네네네. 하나씩 국민들 네. 눈높이에 맞춰보는 게 맞다. 네.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을 아마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다. 요 정도 네. 뉴스가 좀 나오는 것 어제 같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검찰에서 지금은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단 입장을 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이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출근길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제 9월 전에 한번 소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이제 끝나죠. 끝나고 네. 그럼 그 전에 어떻게든 공개 소환을 할 것 같다는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들이 그냥 기자들이 막 하는 건 아닐 거고 네, 뭔가 수상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예, 거죠. 취재를 좀 네, 하셔 보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 포토라인 이렇게 서게 되면 그거 자체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악재인가요? 아니, 상징하는 바가 크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또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은 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잣대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하게 정부의 맹공을 펼치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조국 대표 수사 받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다 포토라인 서갖고 했는데 피의자 인권 주장하면서 조 대표의 가족 수사들이 진행될 때부터 피의자 인권 문제로 포토라인 쓰는 것들을 계속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야권의 과거의 현재 상황과 달리 진짜로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정부도 확실히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국민적 인식들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나는 그 우리 김병민 전 최고가 좀 걱정되시는데 그 말 했다가 그 당에서 지금까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있으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에 그 비대위원 한 분도 비슷한 얘기 했다가 그냥 난리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좀 말 자리에서 좀- 하신 분이 김정준. 있습니다. 예, 주워 담을 기회를 좀 드려요. 그래서 제 아니, 얘기가 아니라 검찰총장 얘기예요. 이완석 검찰총장. 아니 그래서 괜찮으시겠냐 이제 그 얘기죠. 아니, 본인이 아까르면 뭐 본인이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그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일단 그런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면 그냥 대통령 혹은 뭐 국민의힘에게 좀 악재일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대통령 영부인인데 저렇게 검찰 포토라인 서네 이런 느낌이 그럼 국민의힘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네. 지금 말씀에 정말 100% 아, 동의하고 공감? 네, 찬성하죠. 네, 네, 네.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야 얼마나 의연하고 아. 당당하고 진즉 그랬으면 총선에 이래 지는 일도 없었을 오히려 거고. 국민의힘은 플러스군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권력자부터 법 앞에 네. 이렇게 서는 모습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겠냐는 거지. 그 말했다가 검찰의 부장 검사들 싹 깔리고 서울지검장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바뀌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건 무슨 사태입니까? 엊그저께 인사했는데 인사 또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9월에 또 인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총장 바꾸고 총장 또 다시 바뀌면서 인사를 또 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영 엉뚱한 시기에 이루어진 네. 인사였기 때문에 9월에는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인사 요인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봐서 영 현찮아 보이면 9월에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아니 돼요. 검찰 조직 안에 또 계셨었으니까 검찰도 사실 뭐 나름의 자존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좀 조사하는데 계속 이렇게 위에 날린다고 우리 선배들 다 이렇게 날려? 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검찰은 없어요? 있었죠. 요새는 드물어졌죠. 그래요? 요새는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고개 숙입니까? 역시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게 네. 만약에 영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명품백과 관련한 수사만 할 거냐,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한꺼번에 할 거냐.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냥 암암리에 지금까지 좀 사건을 처리 안 하고 있었던 논리가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자. 네, 네. 8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거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소심 선고 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지금까지 미루던 논리하고 좀 부딪힐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 이제 네. 그 숨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자기가 보고도 받고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보고받지도 못하고 수사 지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럼 검찰총장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갖다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서 이걸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총장이 손댈 수 없는 수사 영역으로 남겨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뭐 총장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지만 이걸 회복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원석 총장은 건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이치 얘기를 안 해요 이원석 총장은. 그리고 본인이 네. 보고받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회복시켜 주면 그냥 되는 거지만 그건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사실은 이상한 그때야 모양새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당사자니까. 관련한 수사니까 그렇죠. 네. 총장을 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게 맞았지만 네. 아니 이제는 제3자가 계속 총장을 해왔는데 검찰총장은 다 배제가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핑계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네, 네, 보기에는. 하여튼 뭐 과연 김건희 여사가 한 8월쯤 8월이면 벌써 한 2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2달 안에 라인에 서게 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정적이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경험의 그 아.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으로 봤을 때 네. 포토라인 저는 안 설리는 쓴다고 없다. 봐요. 아, 김병민 예. 최고 보호 들어갑니다. 빨리 번복하십시오.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냥 그 국민들 앞에서 헛소리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 그 성역 없는 수사. 근데 만약에 저도 김건희 여사가 뭐 포토라인 소환 조사 받는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특검 문제로 그 다음 검찰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야당이 똘똘 뭉쳐서 특검을 가게 되는 2단계가 넘어가게 될 텐데 그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1단계에서 국민 여론을 맞춰주기 위한 네.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라 보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예. 아니에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하고 아무도 포토라인에 안 세우는 거야 이제. 그래 조국 대표 때 그런 거 그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네. 했어요. 그때. 아무도 안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포토라인 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의자 자기만- 이권 문제로 조국 대표 때 그런 거예요. 포토라인에는 안 쓸 거라고 봤는데 소환 자체도, 소환 자체도. 예,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리고 소환하기도 특검으로 어렵다.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건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검찰 단계에서 일단 네네. 정리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김종대 의원께 어쨌든 또 군사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그 대북 확성기 이제 다시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준비는 다 끝난 걸로 그럼 되어 이제 있습니다. 뭐 GP 같은 것도 새로 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예. 요러다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북한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게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중동화가 우려된다. 중동화가. 늘 전쟁 나는 상시적 전쟁 위험이 분쟁이죠. 있는 그러니까 뭐냐? 석유는 나온다 그러지. 평화는 깨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중동이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석유가 없어서입니까? 평화가 없어서잖아. 그렇죠. 그런데 석유는 나온다 그래든 그날 NSC 상임위를 열어서 네. 군사 합의서를 전면 무력화하기로 했거든요. 네. 시간대도 같아요. 네네. 이 두 가지를 오버랩 해보니까 우리가 중동 아. 국가가 돼가는구나. 그래서 석유는 나오고 평화는 깨지고. 아하. 그런데 이 확성기는 네. 북한은 굉장히 이건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예민하고. 옛날에 실탄 사격 위협을 가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확성기가. 그리고 북한도 같이 틀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적경 지역에 230만 적경 지역 주민이 계십니다. 230만이나 돼요. 많네요. 경기, 강원, 또 섬 이렇게 서북해역까지 우리 적경 지역 특별법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이 230만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밤에 잠 좀 잘라 그러면 남북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틀어대는데 아 진짜 소음 생지옥도 스트레스. 그런 생지옥이 네. 없어. 거긴 만성화되지만 우리 전방 가서 그거 한번 겪으면 잠 못 자요. 아, 소리 엄청 크죠 그거. 거기에다 남북 관계 단절되니까 방역의 문제 때문에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위험도 가뜩이나 커졌고 거기에다가 긴장이 고조되고 나면은 저기 서북해역 같은 경우는 백령도 연평도 조업 구역, 조업 시간이 또 통제가 들어가고 요즘 우리가 꽃게 그동안 싸게 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사 합의서 덕분입니다.
별일이 NLL 없었어요. 근처에서. 아. 조업이 확 늘어나니까 중국어선 단속도 쉬워졌고 아. 그거 다 우리 평화 배당금이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군사 합의서가 우리가 북한에 뭐 양보하고 굴욕을 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군사 합의서의 본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기 관리 장치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 배당금을 네네네. 나름대로 누려온 게 지난 5, 6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멀쩡한 걸 그 똥풍선 날려 보냈다고. 어? 그걸로 우리가 그 피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네. 불쾌하긴 하지만 아, 그래서 이런 한반도의 이런 부분들에 중동화. 네. 한반도의 중동화다. 아주 인상적이네. 그럼 빨리 그러면 저 무한리필 양념게장 같은 건 지금 먹어놓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니 중동화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번 좀 가봤어요. 너무 네. 많이 갔나요? 압둘 종대 나왔어요 아까. 아 그래요? 예. 압둘 정도. 네. 예. 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좀 된다. 그러니까 참 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음. 서로 자제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굳이 이런 감정 싸움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네네. 이건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 네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네, 좋습니다. 예, 괜찮겠죠?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김병민 최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영남. 김영남 의장님. 나중에 제가 복수할 기회가 오겠죠. 또 진행자 누구더라? 네, 최윤경 기자님까지 네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